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BS 법률사무소의 강욱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총무가 종친회 자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뻔뻔한 전처, 보증금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은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고 하더라도 유포할 목적이 없다면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 자체가 좀 불가능했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유명 연예인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가족, 지인 등의 사진을 악용해 만든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또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요? 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딥페이크 범죄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반포, 그러니까 퍼뜨릴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주로 처벌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제작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예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7년으로 처벌 수위가 더 강화됐고요. 그 다음에 딥페이크 영상물을 배포하는 행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그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자체를 근절해야 될 필요성에 있어서 법 적용의 폭을 넓혔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 개정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편집물 또는 복제물들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 것인데요. 합법적인 영상물을 구입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그 파일 안에 딥페이크 영상이 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처벌의 여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호기심에 적은 금액에 구입을 했다가 이런 중한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혹시라도 그런 호기심 때문에라도 뭔가 구입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딥페이크를 통해서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도 이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대한 처벌도 또한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여전히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요? 네, 앞으로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을 하려면 본인의 그 차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장치는 이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측정해서 알코올 농도가 얼마 정도인지 판단을 하고 이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보다 아래거나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렇군요. 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결격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결격기간이 종료 후에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을 하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이런 조치가 취해진 건데요. 네. 제가 사건을 하다 보면 네. 대부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많이 하십니다. 한 번 하신 분이 계속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본인 한 10번 하면 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이분이 한 3번 정도 걸렸다라고 3번 정도 걸린 분이시라면 한 네. 30번 정도 운전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고도 발생되고 많은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방지 장치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런 일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된 부분은 환영할 만한 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미 해외에서는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에 대한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효과가 어느 정도로 좀 입증이 된 건가요?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뭐 상용화된 기술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 미국에서는 2006년 이런 시동 잠금 장치를 도입해서 현재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한 230만 명 이상의 운전자들이 이렇게 파악된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 장치를 통해서 음주운전 재범률이 70% 감소했다는 통계 네네. 보고도 나와 있고요. 미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이 센서 기술이 더욱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에 미국에서 매년 한 약 9,400명의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로 인해서 음주운전이 확실히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방지 장치를 뭐 개조를 한다라든지, 네. 편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든지, 뭐 다른 사람이 와서 불어준다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또한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줄 인력이라든지,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사하는 인력, 이런 것들이 상시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센터가 현재 이런 적극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서 좀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군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법이 매우 좋은 법인데 이 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또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라면 1,0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을 좀 붙어도 또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할 만큼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이웃 간의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구조를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참고 사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는 25일부터는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만한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요? 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25일에 시행이 됩니다. 네. 이번 개정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의 규모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 조직이고요. 이 위원회에서는 뭐 층간소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청취, 그다음에 사실관계 확인, 그다음에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그다음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연 4시간 이상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해서 뭐 전문성을 좀 키우도록 유도할 계획이고요. 네네. 이번 개정으로 어떤 이런 층간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건 이제 긍정적인 요소고요. 네. 저희가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층간소음 관련돼서 상담을 좀 많이 받거든요. 네. 실제로 그리고 변호사들도 그리고 많은 법조인들도 본인 집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네, 받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계시는 분들 많죠. 네. 네. 근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좀 쉽지는 않은 네네. 경우입니다. 이것을 잘못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든지 네.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더욱더 환영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좀
층간소음 갈등이 좀 많이 사라져서 네. 이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범죄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범죄 없이 우리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요, 네네. 전준희 씨 종친회를 하고 있어요. 네. 여보세요? 네네.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전화가 잘 안 들리시나요? 들렸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재 잘 들리는데요. 전화가 잘 안 들리실까요? 그렇습니까? 네. 말씀 계속 해주시면 될 것 종친회를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난 9월 28일 날 네. 제가 종친회를 했어요. 네. 근데 먼저 총무가 그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네. 돈을 가지고 나왔느냐고 그랬더니 돈을 안 가지고 나왔대요. 네. 그래서 그날 경비를 이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식사할 돈이 없어서 돈을 안 가지고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네. 글쎄요, 우선 그러면 회장님이 좀 대납을 좀 하시고 나중에 저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총무가 저 약속을 안 지켜요. 네네. 그런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는 나도 못하겠다. 돈을 가지고 왔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 하면서 내가 그러면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회비를 이제 그날 식사 대금을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식사 대금을 그날 받았습니다. 네. 받아가지고 이제 총무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돈을 언제까지 보내주겠느냐 그랬더니 9월 28일 날 모임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내일까지 돈을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종친회 이름을 대고 일금 400만 원이라는 거를 적고 상계 금액을 9월 29일 저 회장 이택조한테 옮겨주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네네. 그 총무한테다 서명을 받았어요. 네.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까지도 돈을 안 보내줘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대를 했습니다. 네. 지금 종친회에서 총무를 맡고 계신 분이 총무를 그만둔다고 하셨는데 관리하던 그 돈을 아직 입금하지 않고 계신 상황이군요. 네. 총무를 그만둔다 그러시니까 돈을 네네.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안 내놔요. 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강욱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잘 안 들리거든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욱현 변호사고요. 이 종친 자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이 종친 자산은 이 총무분께서 언제부터 보관을 하고 계셨고, 그거는 날짜는 내가 확실하게 모르고 있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오래됐어요. 10년 이상 됐습니다. 10년 이상 된 돈인가요? 네. 그러면 근데 이 돈이 얼마냐 하면은 네네.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입니까? 현재 돈으로 400만 원이요. 예. 이 돈이 형성된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금을 이제 처음에 이제 작은 돈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네. 이제 총무가 이제 자기 말로는 이제 늘려놨다는 거죠. 네.
네, 사천으로 해가지고 늘려놨다는 얘기예요. 사채 말씀하신 네, 걸까요? 사채를 했대요. 본인이 사채를 통해서 늘렸다. 네. 네, 이 그래가지고 400만 돈을 원, 네. 불려놨다는 거죠. 네, 이 400만 원은 그러면 이전 종친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던 돈이었는데 이 네. 총무분께서 본인이 사채로 돈을 늘려왔다 이런 주장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돈을 빌려간 게 아니라 네. 처음에는 400만 원이 아니죠. 소액이래. 네, 소액에 소액이었죠. 자그마한 돈인데 네. 이걸 불려가지고 400만 네, 원을 그쵸.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네, 네. 이 돈을 그러면 총무분께서 네. 본인의 계좌에서 보관을 하고 있던 돈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본인의 계좌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관하는지 현재는 내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보질 않았으니까. 예. 이 종친의 구성이 한 30명 정도 되는 종친의 아, 30명이 안 돼요. 30명이 안 돼요. 인원은 뭐 그렇게 있는데 네. 참석 인원은 지난달에 13명 나왔습니다. 13명 정도. 네. 이 종친은 그러면 지금 회장님이랑 네. 뭐 이런 구성원들이 있는 종친이고 여기에 뭐 내규 같은 것도 있는 그런 종친이란 말씀이신 거죠? 뭐가 있다고요? 그 종친 내부에 어떤 규정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아, 네. 그러면 지금 28일 날 회장님께서 총무에게 이 돈을 돌려달라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네. 증서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이 증서는 총무가 회장님한테 직접 400만 원을 돌려주겠다 이런 내용의 증서 내용일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현재 총무한테 총무가 네, 장기 금액 400만 원을 네, 이태수 회장한테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겠습니다. 내용을 쓰고서 네, 총무가 서명을 했어요. 서명까지 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 결국은 총무가 가지고 있는 돈 전체가 종친의 재산인지 그거부터 일단 전체가 다 종친의 자산이죠. 네, 그거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네, 네. 종친의 자산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근데 한번 판단을 좀 받아볼 필요는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네. 총무분께서는 본인이 이 돈을 늘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법적으로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운용이익이라고 해서 어떤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본인의 노력을 투여를 해서 이 돈을 불린 경우라면 이 늘어난 금액만큼은 본인 노력으로 늘어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늘린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총무분께서는 이거를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 사채 이런 걸로 늘린 경우라면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종친의 돈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 그러면 종친이 이 400만 원을 총무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회장님께서 잘 하신 부분이요. 이 400만 원 받겠다, 넘겨주겠다라는 증서를 받으셨잖아요. 네. 이 증서를 받으신 거는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이 증서를 바탕으로 해서 민사 소송을 일단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형사적으로도 이분이 지금 계속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형사적으로도 고소도 가능합니다. 죄명은 민사는 네네. 민사는 그러네요, 참. 네, 민사는 뭐 당연히 준다 하면서 네네네. 이걸 안 주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은 이거는 지금 소액이잖아요. 400만 원이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돈을 법원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지급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이 이제 다시 열리게 돼요.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총무분께서는 이의를 하실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지금 본인이 늘려온 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액이더라도 일단 민사소송을 좀 하시는 게 돈을 돌려받는 것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민사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금 돈을 계속 안 줄 수 있잖아요. 총무분께서. 네. 저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도 많이 검토를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지금 어떤 죄냐라고 했을 때 이 돈의 성격이 지금 전주희 씨 종친회의 소유인 돈이잖아요. 네. 이 돈을 총무분께서 보관을 하고 계시는 보관자의 지위에 계신데 이 보관하고 있는 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횡령죄라는 것으로 포섭을 시킬 수 있어요. 글쎄, 총무를 사직을 했으니까 네네. 돈도 내놔야 되잖아요. 예예예. 근데 안 내놔요. 네. 그리고 이 총무분께서 어느 정도 뭐 재산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농사 짓고 있어요. 농사를 짓고 계세요? 네. 이분 소유, 그러니까 이 돈을 판결을 받더라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강제집행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돈을 상대방이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지금 말씀하신 그 뭐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강제집행도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과연 사용을 해서 이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아무리 소액 재판이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자기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나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익이라든지 이런 법리적으로 다퉈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호사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해결을 하시는 게, 그 다음에 이후에 또 이 돈을 이분으로부터 받아내셔야 되잖아요. 그 강제집행 절차도 변호사들이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으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해 보시는 것이 저는 일단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전화기가 이렇게 울리죠? 그렇습니까? 울려요. 네. 저희는 잘 들리니까 말씀을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은 네. 거기에 이제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 비용 때문에 제가 감히 어떻게 결정을 못 내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민사소송에서 이게 내 돈 같으면은 내 마음대로 오는데 네네네. 종친의 돈이 되는데 맞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그걸 어디서 충당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맞습니다. 문제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결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경우에 당사자가 종친회이기 때문에 종친회의 비용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또한 이런 소송 절차 같은 경우는 종친회가 한번 모이셔가지고 이 소송을 할지 말지 또 종친분들이 결정을 또 내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단독으로 이걸 진행하실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을 그렇죠.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종친의 돈이 사용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망설이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은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소송 비용이 좀 높은 소송이었다면, 민사소송이었다면 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다 돌려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또 금액이 작다 보니까요. 400만 원으로 소송을 하시면 변호사 비용으로 보통 한 40만 원 정도밖에 못 돌려받으시거든요. 네. 한 소송 가액의 1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망설여지게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사 소송을 만약에 지금 종친회께서 종친회 대표 자격으로 이분을 횡령죄로 고소를 하시면 형사 절차는 사실 변호사 도움 없이도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형사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방 쪽에서는 형사적으로 고소를 당하시면 뭔가 합의를 하신다라든지 돈을 즉각 돌려주신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 형사 문제도 그 비용이 따르잖아요. 근데요, 형사 고소를 하실 때 지금 종친회에서
회장님께서 회장님 자격으로 그냥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시면요, 그거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물론 이제 그런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죠. 이분님께서 일단은 29일까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한 29일로부터 한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날짜가. 예. 보통 우리가 이행지체라든지 돈을 안 돌려주는 이 경우를 봤을 때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의 여유를 두긴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한 20일 정도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에는 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형사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비용 없이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좀 그쪽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근데 지금 도움을 드리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을 하는 부분은 또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형사적으로는 어차피 선생님께서 경찰서 찾아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관한테 말씀을 하시면 그건 이제 비용 없이 수사관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이게 과연 횡령죄인가 횡령죄가 아닌가라는 것을 판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비용 없이도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네네. 근데 형사적으로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흔히 무고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없는 사실을 얘기하면 이제 무고죄가 되기 때문에 이분이 이 돈을 지금 돌려주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좀 입증할 수 있는 내용만 있다면 무고죄는 뭐 피해갈 수 있고 안전하게 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옮겨주겠다는 9월 29일까지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내용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서명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서명이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부에 선생님께 이 서약서 매우 잘 작성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선생님 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네. 변호사님 조언 잘 참고하셔서 진행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교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정치인회처럼 어떠한 모임에서 그 운용을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는 게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사실 이게 지금 이 종친회 같은 경우는 사람 수가 적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 뭐 통장으로, 개인 통장으로 하시는 운영을 하고 이런 케이스인데, 네. 원래는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횡령의 가능성이 너무 높고요. 네. 이렇게 운영하는 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원금은 개인 돈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개인의 뭐 능력, 개인의 방법으로 그 재산을 불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운용이익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뭐 본인의 어떤 특출한 능력을 통해서 이 모인 돈을 크게 불린 경우에는 그러면 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돈으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상담자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약정서가 가장 큰 힘을 발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정서, 그러니까 흔히 이 약정서 같은 것들을 잘 분실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뭐 본인 집에 있는데 못 찾는다라든지, 그래서 이 약정서를 반드시 항상 복사를 해 놓는다라든지, 그래서 잘 보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되는 것도 확실히 이해가 되고, 또 종친회에서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사적으로 먼저 횡령죄로 고소를 해 보시고 그 고소 결과에 따라서 또 민사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세심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얼마 전 공휴일을 맞아 고향에 내려갔다 다시 서울로 복귀하던 중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저는 차량 속도를 줄여 운전을 했는데요.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 날은 금세 어두워졌고 피곤했던 저는 집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속력을 조금 높여 운전을 하다 순간 쿵 하는 소리에 놀라 차량에서 내렸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분이 제 차에 치여 쓰러져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무서웠지만 일단 빠르게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조했고 빠른 조치 덕분인지 피해자는 다행히 전치 8주의 상해만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사고 지점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로 빗길에 어두운 저녁이기도 했고 보행자가 전체적으로 어두운 의상을 입고 있었던 터라 미처 차를 세우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를 빨리 건너기 위해 주위를 살피지 않고 뛰다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좀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두운 저녁 빗길 운전 중 속도를 높이다가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까요? 갑작스럽게 이제 비가 내렸고 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늦은 저녁이고 검은색 네. 옷이고 네. 분별하기 쉽지 않은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우리 판례상 이런 횡단보도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네. 거의 대부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네. 결과가 나온다. 일단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까지 예상을 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라라는 것이 또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어두운 밤이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여부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보행자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인데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마디모라는 프로그램을 좀 돌려보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건 뭐냐면 이제 시간 초에 따라서 차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해서 목격을 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를 과연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거를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죠. 브레이크를 급격하게 밟아서 보행자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네.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경우였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제 제가 수행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 네. 횡단보도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술에 취하셔가지고 이렇게 누워 계셨죠. 근데 그분도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 하필. 네, 그러니까 이제 밤에 검은색 옷이 입고 있는 사람이 누워 있을 거라고는 판단을 잘 못하거든요. 운전자가. 그렇죠. 그래서 그 역과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그 경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건에서는 조금 색깔 있는 옷을 입고 누워 있는 경우에는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과실 인정된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서 좀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경우가 좀 달라지는데 근데 지금같이 이 횡단보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행자 역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만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네, 이 과실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또 민사의 영역으로도 볼 수 있는데, 네. 횡단보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이런 피해자의 과실이 한 10%에서 20%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때 그럼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상담자님이 직접 입증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근데 이 과실이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저희 쪽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이 과실상계라고 하거든요. 이 과실상계는 판사가 네. 이 사건 전체를 살펴보고 네. 어느 정도 과실로 줄여줘야겠다라는 걸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네.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최대한 저속으로 운전을 하셔야 되고, 일단 진입하기 전에도 일단 스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최대한 어떤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갑작스럽게 이분이 튀어나와서 뭐 내 차의 옆부분을 부딪힌다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사고 이후 상담사님이 대처를 잘 하신 덕분에 피해자가 전치 8주 정도의 상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럼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나올까요? 8주의 상해라고 하면 이게 사실 뭐 그렇게 낮은 수준의 많이 다친 상해는 거죠.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처벌의 정도는 이분의 어떤 전과라든지 그다음에 뭐 합의 여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네. 뭐 심하게 볼 경우에는 뭐 징역형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군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처벌 수위를 좀 최대한으로 낮추려면 이 상담자께서 이제부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일단 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험을 통해서 반드시 합의가 진행되셔야 됐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개인 간의 합의도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또 합의를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네. 이 경우에 지금 어쨌거나 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서 법원에게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어떤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12대 중과실 얘기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좀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2대 중과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해서 운전하는 네. 경우, 뭐 신호등이라고 하겠죠. 두 번째로는 뭐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중침이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중앙선 침범도 이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 위반. 이 속도 위반은 20km 초과해서 운전하는 경우, 요것도 이제 12대 중과실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시는 분들 많은데 어느 정도 20km 이상 초과해서 운전하게 되시면 12대 중과실로 포함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사건 같이 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것도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음주운전. 경우, 네. 그다음에 뭐 요즘 이런 경우도 있죠. 약물에 취해서 또 운전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도 12대 중과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2대 중과실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죠. 네. 근데 12대 중과실인 경우에는 종합보험이나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처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무조건 되는 거죠. 처벌을 네. 받게 되는 거군요. 일단 갑작스러운 사고로 근심이 많으실 상담자께 추가적으로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안타까운 사고고 본인께서 반드시 뭐 이 안전주의 의무를 다 하셨겠지만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잘 마무리하셔서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 큰 타격 없이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결혼 10년 만에 아내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아이도 키우지 않겠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를 생각해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줬습니다. 친권과 양육자는 저로 지정이 됐고요. 전처는 이혼 후 약속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양육비는커녕 아이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처가 아이에게 저 몰래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귀던 남자와 헤어진 건데요. 그때쯤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던 중 전처가 아이와 통화를 하다가 저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됐는데요. 전처는 그때부터 새엄마 밑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볼 수 없다며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면접 교섭 중 아이를 억지로 데리고 있으려 해 아이가 놀라 울어대고 힘들어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 아이가 면접 교섭을 거부하니 이제는 제가 면접 교섭을 방해한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가족을 버린 여자가 이제 와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전처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서 꼭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이혼한 상담자의 전처는 엄연히 유책 배우자입니다. 유책 배우자 같은 경우 양육권 소송에서 불이익이 작용하겠죠? 근데 이게 유책이 있다고 해서 양육권에 있어서 반드시 영향이 미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반드시 그런 쉽진 건 않습니다. 아니군요. 네. 결국 이제 양육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판사가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혼 소송이 되는 경우에 가사 조사라는 걸 하는데 네. 이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두 사람 중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거든요. 얼마 전 드라마에서도 봤었어요. 그 아, 파트너에서. 네. 아,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누구와 더 친밀한 것인가 그렇죠. 이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아이의 뭐 학교 생활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혼 당사자가 어디에 살 건지도 이 가사조서에 살펴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있는 학교에서 살고 있는 배우자, 부모인 경우에는 더 양육권이 인정될 확률이 높아지고 뭐 네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만약에 유책 배우자가 뭐 도덕적으로라든지 어떤 뭐 아동 학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와 함께 있기에 무리가 있는 그런 부모다. 라는 판단이 들지 않는다면 단순히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혼 당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이 이미 됐습니다. 그럼 다시 변경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 양육권은 자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복리에 어떤 위해를 끼칠 만한 상황적인 변경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양육권자가 당연히 변경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친권 양육자 변경은 이 부모 간 협의로도 변경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양육권에 있어서 저는 이제 아까 자녀의 복리가 가장 네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뭐 법원에서 판단하는 내용 중에 부모 간의 협의도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이제 협의로도 변경 자체를 신청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때에도 다시 법원이 또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이 네. 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법원이 이제 승인을 해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변경은 좀 해주지 않을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떤 경우에 변경해주게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부모가 현재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것이 자녀에게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라든지 아이를 버려놓고 어딘가로 떠나는 부모라든지 이런 경우라면 양육권을 변경을 해줄 수 있겠죠. 이 사연을 보면 전처가 면접 교섭으로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양육자 지정 판단에 반영이 될까요? 면접 교섭도 이제 이혼해서 자녀와 관련돼서 법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입니다. 네. 근데 이 사안에서는 면접 교섭으로 아이가 힘들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이가 좀 거부한 상황이라고 그렇죠. 하셨죠. 이런 경우라면 아이가 이 해당 부모와의 관계가 이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네. 이런 부분은 양육자 지정 판단에서 반영이 될 것입니다. 네. 전처는 남편이 상담자의 재혼을 이유로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하겠다는 건데요. 재혼이 변경 사유가 되나요? 재혼 자체가 양육권 변경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네. 지금처럼 이 자녀분께서 지금 현재 부모와 살기를 더 원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하게 재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복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법원이 변경을 해줄지는 좀 많이 의문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현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당장 이사갈 집을 찾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처한 상황인데요. 집주인은 일부러 안 주는 게 아니라고 하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최근 전세 계약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발간한 2024 사법영감을 보니까요. 임대차 보증금 소송이 7,789건이었습니다, 작년에. 네. 2022년에는 3,720건에 불과했는데 2배가량 증가한 거죠.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집주인이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받아야 할 텐데 그 방법 없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전세 사기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실제로 뭐 전세 사기 때문에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역전세라고 하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새로운 세입자를 못 받는다라는 네. 핑계를 대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자기도 지금 현재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참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이런 입장들이 너무 잘 이해가 되거든요. 임차인 네.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을 받아야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네. 서로 간에 매우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임차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네.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한다라든지. 임차권 등기.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신다라든지 특별히 임대인에게 가장 큰 압박이 되는 부분은 임차권 등기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압박입니다. 그렇군요. 또 상담에서 많이 이야기 나왔던 지급 명령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급 명령 신청도 나쁘진 않습니다. 실제로 네.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서 보증금을 받아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지급 명령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 본안 소송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급 명령 신청은 법원에서 한 달 정도로 이제 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네. 지급 명령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상대방이 이의를 할 경우에는 다시 본안 소송으로 또 사건이 길어질 수가 넘어갑니다.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좀 임대인과 만약에 소송을 가게 된다면 소송 시에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동시이행 항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목적물의 점유권을 임대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나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가지 않는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면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오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여전히 유지된 상태에서 이사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임대차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이 되려면 말씀해 주신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딱 돼버리면 그때 이후부터는 전입신고를 다른 곳에서 해도 네.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임차인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좀 어쨌든 내용 증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저도 좀 네네.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내용 네. 증명으로 좀 해결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내용 증명을 많이 보내시는데요. 네.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뭐 문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는 내가 해지 통고를 해야 되고 네.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내용 증명이 나의 어떤 해지 통고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차에 있어서 내용 증명은 효력이 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임대차 등기 명령 이것이 가장 임차인에게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그 즉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명령이 떨어져서 등기가 되면 그때 이후에 이사를 나가시거나 어떤 전입신고를 하시면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강욱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